정신 좀 차려. 이 천한 거사. 귀가 먹먹해지도록 울려 퍼진 그 목소리와 함께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뜨니 보이는 건 아르코몰 1층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난 유리장과 구경하듯 둘러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죠. 귀에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코끝에는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그 여자는 턱을 치켜세운 채 승리자처럼 서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대들어? 내 주제를 알아야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꿇지 않았죠.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바로 그 순간 호텔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한 노신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태성그룹 창업주, 국내 재벌 순위 3위.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노신사의 눈이 저를 발견한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손녀를 감히 누가? 과연 이 천한 직원으로만 보였던 사람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모든 것이 뒤집히는 통쾌하고도 짜릿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아르코몰 1층 뷰티 매장, 오전 11시.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미 사용하신 제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선 여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치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모와 달리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사용했다고? 증거라도 있어? 박미숙, 아르코몰 운영사 대표의 부인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그 사실을 몰랐죠. 그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까다로운 손님일 뿐이었어요. 네, 손님. 제품 안쪽을 보시면 사용 흔적이 명확합니다. 립스틱 촉이 절반 이상 달아 있고요. 케이스 내부에도 파우더 자국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박미숙이 카운터를 탁 쳤습니다. 지금 나한테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매장 규정상. 규정이 뭐가 중요해? 내가 누군지 알아? 박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에서 함께 근무하던 팀장 언니가 황급히 다가왔죠. 손님, 제가 매니저입니다. 무슨 문제가? 당신도 같은 편이야? 이 매장 책임자 당장 불러. 그때 박미숙이 들고 있던 립스틱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은색 케이스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그 소리에 매장 앞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요. 손님, 지금 기물을 파손하셨는데요. 이건 명백한 영업 방해입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이게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용하신 제품을 환불받으려 하시고 안 된다니까 물건을 파손하시는 건 손님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순간 박미숙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님, 지금 폭행하신 거 아시죠? 폭행? 너 같은 게 감히 나한테 폭행이라는 말을 써? 내가 이 건물 주인 마누라야, 주인. 매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팀장 언니는 새파랗게 질린 채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서아야, 그만해. 일단 사과하고. 하지만
저는 팀장 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박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이것 봐. 정말 배짱 하나는 두둑하네. 좋아. 내 이름이 뭐야? 윤서아입니다. 윤서아? 좋아. 기억해둘게. 너 오늘부터 이 업계에서 매장될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박미숙은 그렇게 말하고는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매장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팀장 언니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큰일 났어. 진짜 저 사람 아르코몰 운영사 대표 부인 맞아. 우리 매장 임대료 내는 사람이라고. 알아요, 언니.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날 오후 매장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 정직 3개월이 내려졌죠. 이유는 중요 고객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여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도윤이었어요. 서아야, 나야. 퇴근했어? 응, 오빠. 나 지금 집이야.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강도윤은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건축 설계사로 일하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직 3개월이래.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아야, 너 잘했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빠, 울지 마. 내가 지금 갈게. 30분만 기다려. 도윤은 정말 30분 만에 제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가득했죠. 컵라면, 김밥, 바나나 우유. 배고프지? 일단 먹어.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먹던 도윤이 문득 입을 열었어요. 서아야,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응? 무슨 말? 너 진짜 그냥 평범한 직장인 맞아? 저는 젓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도윤이 작게 웃었어요. 나도 바보는 아니야. 내가 입고 다니는 옷, 가끔 나오는 말투, 교육받은 티가 나거든. 그리고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겠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은 없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오빠, 나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내가 좋아. 내가 누구든 어떤 집안이든 상관없어. 도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결심했죠. 언젠가는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요.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 돌아간 뒤 저는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태성그룹 부회장 윤태준. 제 아버지였습니다. 국내 재벌 순위 3위, 유통과 건설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의 2인자.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을 버리고 윤서아라는 평범한 직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제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오늘 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험했고 권력은 생각보다 무서웠죠. 저는 명함을 다시 지갑 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창밖으로 강남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죠. 이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직 기간 동안 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면서요. 손님들 중 누구도 제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몰랐죠. 그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평범한 20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저녁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는 구석 자리에 앉아 설계 도면을 그렸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씩 웃어주곤 했어요. 그 미소 하나로 힘든 하루가 견딜만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나오는데 도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 갑자기 왜 그래? 윤서아. 도윤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죠. 나랑 결혼해 줄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죠. 오빠, 나는 내가 좋아. 내가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전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 평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응, 좋아. 도윤이 벌떡 일어나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낯선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웃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일주일 후 도윤이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한테 인사드려야지. 약혼했다고 말씀드리러 가는 거야.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저를 받아들여 주실까? 차는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멈춰 섰습니다. 30평형 되는 좋게 넘어 보이는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어머니 왔습니다. 도윤이 밝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안쪽 방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미숙이었습니다. 석 달 전 아르코몰에서 저를 때렸던 바로 그 여자. 제게 이 업계에서 매장시켜주겠다고 협박했던 그 사람. 박미숙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 여자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너, 어머니, 제 약혼녀 윤서아입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죠. 도윤아, 너 잠깐 나와봐. 박미숙이 도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 왜요? 서아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 여자는 안 돼. 내가 싫다면 싫은 거야.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 같은 거 없어. 엄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문이 벌컥 열리며 도윤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서아야, 미안해. 일단 나가자. 도윤은 제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미숙이 뒤따라 나오며 소리쳤어요. 강도윤,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면 내 아들 아니야. 도윤이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죠. 어머니, 저는 서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겁니다. 뭐? 제 인생입니다. 제가 결정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윤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괜찮아, 오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달리는데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네,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박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안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어요.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혼자? 어머니, 저 지금 서아랑. 그 여자는 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와. 안 오면 너 두고 보지 않을 거야. 통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아야, 미안한데 너 집에 데려다주고 나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 응, 그래. 도윤은 저를 원룸 앞에 내려주고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의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죠. 그날 밤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아야, 나 지금 집에 왔어. 어떻게 됐어? 엄마가 차 가져가셨어. 뭐? 회사 차였거든. 명의가 엄마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신용카드도 정지시키셨어. 도윤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나 원래 대중교통 타고 다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내 월급 통장은 따로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이것만으로 끝낼 리 없다는 걸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틀 후 도윤이 전화했습니다. 서아야, 나 회사 그만뒀어. 응? 왜? 엄마가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하셨나 봐. 갑자기 사장님이 날 불러서 집안 문제 해결될 때까지 쉬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사실상 해고야. 엄마 인맥이 넓으시거든. 건설업계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빠 잘못 아니야. 하지만 오빠, 나 만나자. 지금 당장.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회사 차도 신용카드도 없이 지하철을 타고 온 거였죠. 오빠, 저는 도윤을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서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잘못 아니라니까. 하지만 나 때문에 너까지. 저는 도윤의 입을 막았습니다. 오빠, 들어봐. 나한테 해줄 말이 있어. 응?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사실은. 하지만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서아야, 나야. 너 지금 어디니? 한강공원이요. 왜요? 당장 집으로 와. 할아버지께서 너 보시겠대. 할아버지. 태성그룹 창업주 윤만석. 올해 82살로 여전히 그룹의 실질적인 최고 결정권자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너 결혼한다며? 그거 할아버지가 아시게 됐어.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는 나도 모르겠다만. 일단 와.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오빠, 내일 우리 부모님 만나자. 응? 갑자기? 응?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그리고 저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오빠한테 전부 말할게.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준비할게. 우리는 헤어졌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창동의 저택, 제가 자란 곳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왔구나, 서아야. 할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네, 할아버지. 앉거라. 저는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저를 말없이 바라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결혼한다며? 네. 상대가 누군데? 건축 설계사입니다. 강도윤이라고. 강도윤? 아르코몰 운영사 대표 아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비웃음을 흘리셨습니다. 참 재밌구나. 내가 그 집안과 엮이다니.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신지. 그 집 마누라, 박미숙이라고 하던가. 석 달 전에 너한테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 손녀가 뺨을 맞았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아야, 그 집안과는 안 돼. 절대로. 하지만 할아버지, 도윤 오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오빠는 잘못이, 그래, 그 남자는 착하겠지. 하지만 시어머니가 문제야. 내가 그 여자 밑에서 어떻게 살겠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견례 날짜 잡아라. 네, 내가 직접 가볼 테니까. 그 집안이 어떤 곳인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마. 이 결혼을 허락할지 말지.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 토요일 강남의 한 호텔 VIP룸에서였죠. 그 2주간 박미숙은 집요하게 도윤을 압박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해서 맞선을 보라고 했고 도윤이 거절하면 욕설을 퍼부었어요. 심지어 도윤의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우리 아들 좀 말려달라고 부탁했다더군요. 도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목소리에서 활기가 사라졌죠. 하지만 저를 만날 때만큼은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서아야. 상견례만 잘 끝나면 돼. 도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엄마 문제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박미숙에게 맞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요. 오빠 상견례 날 우리 할아버지 오신대. 응, 알아. 내 부모님이랑 할아버지까지 세 분 오신다며? 응. 할아버지가 꼭 보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상견례 자리에서 박미숙과 충돌하시는 건 아닐까? 그럼 도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서아야. 도윤이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도윤의 눈빛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어머니가 골라주신 한복을 입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진분홍 치마,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비녀까지 꽂았죠.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어머니가 제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엄마, 나 떨려. 괜찮아. 내 할아버지랑 아빠가 있잖니. 하지만 어머니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버지, 조수석에는 할아버지, 뒷좌석에는 어머니와 저.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죠.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내 할아버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고개 숙이지 마라. 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개를 숙여? 당당하게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VIP룸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도윤의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박미숙, 도윤의 아버지 강철수, 그리고 도윤. 세 사람 모두 저희를 보고 일어섰죠.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철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강철수라고 합니다. 윤태준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죠. 그 순간 박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만석 회장님?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꾸 없이 상석에 앉으셨어요. 앉으십시오.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옆자리에, 도윤은 박미숙 옆자리에 앉았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미숙은 연신 손수건으로 손을 닦아냈어요.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강철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웨이터들이 들어와 전체 요리를 내놓았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특히 박미숙은 포크를 든 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강철수 대표님,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네, 회장님. 아르코몰 운영이 요즘 어떻습니까? 아,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유동성이 좀 빠듯하다던데요. 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우리 태성그룹이 투자한 자금이 꽤 되죠? 300억 정도?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와인 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셨죠. 부인께서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할아버지의 시선이 박미숙에게 향했습니다. 박미숙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저는 석 달 전쯤이었나요? 아르코몰에서 소동이 있었다던데. 박미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 직원을 때리고 협박하셨다면서요? 순간 테이블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요? 영상을 보니 오해 같지는 않던데요. 영상이요? 매장 CCTV 말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직원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제 손녀입니다. 쿵. 박미숙이 들고 있던 포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윤서아. 제 손녀이자 태성그룹 부회장 윤태준의 외동딸입니다. 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아야, 너.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오빠. 말하지 못해서. 이게 대체 무슨... 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박미숙은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셨습니다. 제 손녀를 때리고 협박한 분이 이제 사돈이 되겠다고 앉아 계시는군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애가 따님이신 줄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으면 안 때렸을 겁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은 신분을 보고 대하는 게 아닙니다. 재벌 딸이든 평범한 직원이든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사과는 제게 하실 게 아니라 제 손녀한테 하셔야죠. 할아버지가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박미숙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서아 씨. 아니, 서아 양.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미숙이 일어나 절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제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서아야?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진심이 아닌 사과는 의미 없으니까. 서아 양, 제가 정말... 그날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업계에서 매장시켜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제가 윤만석 회장 손녀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사과하시는 거죠? 제가 평범한 직원이었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잖아요. 서아야, 진정해.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저는 이 결혼 못하겠어요.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 밑에서는 못 살아요. 서아야.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를 뛰어가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이었죠. 서아야, 제발 가지 마. 도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랬는지. 정말 미안해. 오빠 잘못 아니야. 하지만 난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도 내 몫이야. 오빠, 나 한 번만 기회 줘. 엄마를 설득해 볼게. 진심으로 사과하게 만들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오빠. 사람은 쉽게 안 변해. 그래도 미안해. 저는 도윤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이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파국으로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윤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도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 게 뻔했으니까요. 원룸에 틀어박혀 있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아야, 나야. 문 좀 열어줘. 도윤이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죠. 하지만 결국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제발. 얘기 좀 하자.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여기서 안 갈 거야. 내가 문 열어줄 때까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정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가끔 바닥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고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오빠, 서아야.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놓아줘. 싫어. 놓으면 내가 다시 문 닫을 거잖아. 도윤의 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 난 오빠 엄마 밑에서 못 살아. 절대로. 엄마가 사과했어. 뭐? 도윤이 저를 놓았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엄마가 울면서 후회했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서아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그게 진심일까?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 정말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사람은 쉽게 안 변해. 특히 저런 사람은. 그래도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도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발 서아야. 내가 없으면 못 살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윤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구석에서는 경고했죠. 속지 마. 박미숙은 절대 변하지 않아. 오빠, 시간을 줘.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얼마나? 일주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주일 기다릴게. 그날 저녁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야, 나야. 네, 할아버지. 상견례 일로 마음고생 많았지?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내 목소리 들으면 알아.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서아야,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니? 네. 하지만 시어머니가 문제지. 네. 그럼 이렇게 하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박미숙이라는 여자를 제대로 교육시켜 주마.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르코몰, 우리가 투자금 회수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사람은 가진 걸 잃어봐야 정신을 차린다. 박미숙이라는 여자가 지금까지 교만하게 산 이유가 뭐겠니? 돈이 있고 권력이 있었으니까지. 하지만 그러면 도윤 오빠도 그 남자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이 시련을 견뎌낼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함께 견뎌내야지.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생각해봐라. 그리고 결정하면 나한테 연락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걸까요? 박미숙에게 벌을 주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그러면 도윤은요? 아무 잘못도 없는 도윤이 왜 피해를 봐야 하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틀 후 저는 박미숙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박미숙이 정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카페였죠. 도윤은 모르게 둘만의 만남이었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박미숙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명품 코트에 명품 가방, 손목에는 여전히 다이아몬드 시계가 반짝였죠. 왔구나. 박미숙이 저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부르셨죠? 그래. 할 얘기가 있어서. 박미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 우리 도윤이랑 정말 결혼하고 싶니? 네. 그럼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박미숙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혼전 계약서야. 결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상속권 포기, 그리고 박미숙이 씩 웃었습니다. 애 낳으면 양육권은 우리한테. 뭐라고요? 뭐 그리 놀라. 재벌 집안에서는 다 하는 거야. 너희 집도 했을 거 아냐? 저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뭐? 저는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낳은 아이는 제가 키웁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것 봐. 역시 재벌 딸답니다. 건방지기는. 건방진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 내가 뭔데 당연하다는 거야? 박미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해봐. 맨날 잘난 척하고 시어머니 무시하고 상상만 해도 끔찍해. 그럼 애초에 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아서. 도윤이 내 생각만 하고 있거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박미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타협해 보려는 거야. 타협이라고요? 이게 타협인가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굴욕이에요. 제게 무릎 꿇으라는 거잖아요. 그래, 무릎 꿇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박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재벌 딸이라고 해서 모든 게 허락되는 건 아냐. 시집은 시집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야. 알겠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럼 결혼 포기해. 네, 포기하겠습니다. 박미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오빤 좋은 사람이지만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는 못 살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존중받으며 살고 싶거든요. 너 지금 진심이야? 네, 진심입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박미숙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야, 엄마한테 들었어. 만났다며? 응.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오빠만 힘들잖아. 그게 엄마가 무슨 말 했대? 저는 혼전 계약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죠. 미안해, 서아야. 우리 엄마가 너무했어. 아니야, 오빠. 오빤 잘못 없어. 하지만, 오빠, 우리 그만 만나자. 뭐? 우리 사랑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그만하자. 서아야, 제발. 잘 살아, 오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그래, 서아야. 결정했니? 네. 할아버지가 하시려던 거 해주세요. 확실하니? 네. 박미숙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가 낮게 웃으셨습니다. 알았다. 할아버지한테 맡겨라. 그날 오후 태성그룹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르코몰 프로젝트 투자금 300억 원 전액 회수.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폭력 행위 및 갑질에 대한 증거 확보. 향후 법적 조치 검토 중. 그날 박미숙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의 투자금 회수 발표 후 아르코몰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00억 원이라는 거금이 빠져나가자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협력업체들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몰려들었고 은행은 추가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강철수는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투자자를 찾았지만 태성그룹이 손을 뗀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아르코몰 운영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소식을 다뤘죠. 아르코몰 몰락, 갑질이 부른 참사, 태성그룹, 갑질업체와 결별선언, 박미숙 여사의 폭행 영상 공개, 충격, 상견례 자리에서의 영상까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지시였죠. 영상 속 박미숙은 저에게 물을 끼얹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어요. 저는 원룸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미숙에게 벌을 주고 싶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도윤이 걱정됐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야, 나야. 네, 아빠. 강도윤이라는 친구, 우리 회사 인사팀에 찾아왔더라. 네, 도윤 오빠가요? 그래. 이력서 들고 와서 일자리 구한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했지. 우리 회사 들어오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아빠, 근데 그 친구 눈빛이 죽어 있더라.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아야, 너 후회 안 하니? 후회요? 그 친구 놓친 거. 엄마가 문제지. 아들은 괜찮은 애 같던데.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 박미숙은 문제지만 강도윤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 같더라. 우리 회사까지 찾아올 정도면.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도윤 오빠 어디 갔는지 아세요? 인사팀장한테 들으니까 지방 건설 현장으로 간다고 하더라. 강원도 쪽인가? 강원도요? 그래. 거기댐 건설 현장에서 인력 구한다고 해서 거기로 간대. 도윤이 건설 현장으로 간다고요? 설계사였던 도윤이요? 아빠, 그 현장 어디예요? 왜? 찾아갈 거야? 아니요, 그냥.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죠. 춘천 쪽이야. 소양강댐 근처. 서아야, 내가 결정해. 아빠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후 박미숙의 집 앞에 이사 짐차가 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거였죠. 월세도 못 내고 관리비도 밀려서 강제 퇴거당한 겁니다. 강철수는 사채까지 손을 댔다가 빚더미에 앉았고 박미숙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다이아몬드 시계도 화려했던 삶도 전부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야, 봤니? 뉴스? 네, 할아버지. 이제 박미숙도 정신 좀 차렸겠지. 하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뭐가? 박미숙한테 벌을 주는 건 맞는데 도윤 오빠까지 힘들어 하잖아요. 서아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모가 저지른 죄는 자식이 함께 짊어지는 거야. 그게 가족이고 그게 책임이다. 하지만 강도윤이라는 친구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면 이 시련을 견뎌낼 거야. 그리고 너도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함께 견뎌내야지. 할아버지 말씀은 늘 옳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장 복직 통보를 받았지만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표를 냈죠.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했습니다. 도윤 생각만 났어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힘들어하진 않을까? 어느 날 밤 참을 수 없어서 도윤의 번호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세 번째 걸었을 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도윤 씨 휴대폰 아닌가요? 아, 네. 근데 주인이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서요.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현장이요? 네. 여기댐 공사 현장인데 지금 야간 작업 중이거든요. 그렇군요. 언제쯤 통화 가능할까요? 글쎄요. 밤 12시는 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3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그 3시간이 마치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12시 10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야? 오빠. 도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전화 왜 했어? 오빠 나 보고 싶었어. 미안해, 오빠. 내가 잘못했어. 서아야, 내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됐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오빠, 우리 다시. 안 돼. 왜? 서아야,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미래도 없어. 이런 나랑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너희 집안이 우리 가족한테 한 짓, 나도 화나.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서아야. 하지만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야. 난 너희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걸. 오빠, 하지만 먼저 잘못한 건 오빠 엄마잖아. 그래, 알아. 알지만, 그래도 내 엄마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고. 도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아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계속 가면 서로만 힘들어. 싫어. 난 싫어. 미안해.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게 정말 끝인가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서아야, 밥 먹어라. 먹기 싫어요. 어제 밤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니.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봐도 넌 그 친구 아직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찾아가 봐. 엄마가 보기엔 그 친구도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단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거지. 하지만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후회 없게.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춘천으로 가기로요. 도윤을 만나러. 다음 날 새벽 저는 춘천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저를 받아줄까? 아니면 돌려보낼까? 2시간을 달려 춘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소양강댐 쪽으로 향했죠. 기사 아저씨가 물었어요. 아가씨, 댐 공사장에 무슨 일 있어요? 아는 사람 찾으러 왔어요. 거기 환경이 안 좋은데. 조심하세요. 택시는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렸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고 굴착기 소리가 요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려드릴게요. 저 컨테이너 사무실로 가보세요. 저는 택시비를 주고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황량했어요. 붉은 흙먼지, 쇳소리, 남자들의 고함.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저, 여기서 일하는 강도윤 씨 찾으러 왔는데요. 강도윤? 아, 새로우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3구역에서 측량하고 있을 거예요. 저기 오른쪽으로 쭉 가면 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남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바삐 움직였죠. 그 사이를 지나며 도윤을 찾았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채 측량기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예전에 깔끔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오빠,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서아야? 도윤이 측량기를 내려놓고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너 여기 왜 왔어? 오빠 보러 왔어. 보러? 서울에서 여기까지? 응. 저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오빠 많이 힘들지? 괜찮아. 나 원래 튼튼해. 도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아야,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빨리 돌아가. 싫어. 뭐? 난 안 가. 오빠랑 같이 있을 거야. 도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아야, 우리 이미 끝났잖아. 전화로 말했잖아. 나는 끝난 거 아니야. 오빠가 끝이라고 해도 나는 아니야. 서아야, 오빠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할아버지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는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붉은 흙먼지가 바지에 묻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서아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싫어. 오빠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미쳤어? 여기 사람들 다 보잖아. 실제로 주변 작업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빠, 제발.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줘. 도윤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단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마. 도윤은 저를 끌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언덕 위 나무 그늘 아래였죠. 서아야, 정신 차려. 우리는 안 돼. 왜 안 돼? 내가 재벌 딸이고 나는 빈털털이야. 이게 말이 돼? 사랑하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너는 지금 모르겠지만 세상은 냉혹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하루 10만 원 받고 막노동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 주말도 없고 쉬는 날도 없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도와준다고? 어떻게? 내가 돈 있잖아. 우리 같이. 그거야.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내 돈으로 사는 거, 내 집안 덕으로 사는 거, 그게 싫다고. 오빠, 서아야, 나도 자존심 있는 남자야. 사랑하는 여자 내 힘으로 지켜주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그럴 능력이 없어.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안 돼. 저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럼 내가 기다릴게. 뭐? 오빠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서아야, 나 여기 있을게. 춘천에. 오빠 근처에.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여기서? 오빠가 보고 싶으니까. 매일 보고 싶어. 안 돼. 너 서울 가. 싫어. 저는 도윤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오빠, 나 진심이야. 평생 오빠랑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날 버리지 마.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아야, 너 정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폭음이 들렸습니다. 쾅! 땅이 흔들렸고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무너진다. 비켜. 도윤이 제 손을 놓고 현장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오빠. 저도 뒤따라 뛰었죠. 현장에 도착하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깔린 거였어요. 누구 없어? 빨리. 119 불렀어.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도윤이 무너진 거푸집 사이로 기어 들어갔어요. 오빠, 위험해.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파편을 치웠죠. 그때 위쪽에서 또 다른 거푸집이 흔들렸습니다. 위험해. 나와. 누군가 소리쳤지만 도윤은 계속 작업자를 끌어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끌어내는 순간 쿵! 거푸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윤 위로요. 오빠. 제 비명이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도윤의 손을 꼭 잡은 채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오빠 괜찮아. 곧 병원 도착해. 조금만 참아. 저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이 가늘게 눈을 떴어요. 제게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마. 힘 아껴야 해.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말했습니다. 다리 골절이 심각합니다. 척추 손상 가능성도 있고요. 빨리 가야겠어요. 춘천 시내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도윤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보호자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네네.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약혼자. 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네, 제가 연락할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나야. 서아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빠, 도윤 오빠가 사고 났어. 지금 춘천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뭐, 지금 춘천에 있어? 응. 오빠 찾아왔는데 공사장에서 사고가.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 지금 바로 갈게.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연락드릴 테니까 넌 거기서 기다려. 응. 다음으로 도윤의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박미숙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 윤서아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미숙의 목소리는 쌀쌀했습니다. 도윤 오빠가 공사장에서 사고 났어요. 지금 춘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뭐라고? 빨리 오세요. 심각해요. 지금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도윤 오빠를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제발. 2시간 후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 보호자 맞으시죠? 네. 일단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척추 3번과 4번이 손상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 대퇴골이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회복되더라도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물론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 호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의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24시간 후에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 오빠가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30분 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도착하셨습니다. 서아야. 아버지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죠. 비서가 할아버지를 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래, 서아야. 강도윤은 어떻게 됐니? 저는 의사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내 탓이로구나. 할아버지, 내가 박미숙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강도윤이 공사장에 갈 일도 없었을 테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아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심했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맞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이지. 그때 복도 저 끝에서 박미숙과 강철수가 나타났습니다. 박미숙은 더 이상 예전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코트에 맨 얼굴, 헝클어진 머리.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박미숙이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도윤이 어디 있어? 중환자실에 있어요. 상태는? 생명은? 생명에는 지장 없대요. 하지만 저는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미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우리 아들이 걷지 못한다고? 강철수가 박미숙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박미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손가방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저 사람도 결국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였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박미숙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박미숙 여사. 박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 몸을 떨었어요. 회장님, 내 손녀한테 사과할 때 당신은 진심이 아니었소. 그저 두려워서 한 사과였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눈물은 진심이요. 아들을 걱정하는 어미의 눈물이지.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너무 가혹했소. 당신을 벌하려다가 죄 없는 아들까지 다치게 만들었으니. 박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강도윤 치료는 내가 책임지겠소.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고 최선의 재활 치료를 받게 하겠소. 그럴 수는. 아니, 해야 하오. 이건 내 책임이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아야, 너도 그 친구 곁에 있어라. 지금 그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네, 할아버지. 24시간 후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도윤은 온몸에 깁스와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발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오빠. 저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말하지 마. 힘들잖아. 저는 도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오빠, 나 여기 있을게. 계속. 오빠 곁에.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도윤이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나 이제 폐인이야. 걷지도 못할지 모른대. 그래도 괜찮아. 뭐? 오빠가 걷지 못하면 내가 휠체어 밀어줄게. 오빠 다리가 되어줄게. 서아야. 오빠, 나 진심이야. 평생 오빠 곁에 있을 거야. 절대 안 떠날 거야.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왜 나 같은 놈한테. 사랑하니까. 저는 도윤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오빠 사랑해. 정말 사랑해. 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사랑해.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서울로 이송되어 태성그룹이 운영하는 재활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됐죠. 정형외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교수, 물리치료사. 모두가 도윤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윤의 재활 치료를 지켜봤어요. 하나, 둘, 셋. 힘내세요. 물리치료사의 구령에 맞춰 도윤이 평행봉을 잡고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겨우 한 발짝 내딛는데도 온몸에 땀이 흥건했죠. 으윽! 도윤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간 제가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어요. 오빠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더.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평행봉을 잡고 일어섰죠. 한 발, 두 발.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 속도라면 6개월 안에 보행기 없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윤이 헉헉거리며 웃었습니다. 정말요? 네, 환자분이 워낙 의지가 강하셔서요. 이런 케이스는 드뭅니다. 치료가 끝나고 저는 도윤의 등을 닦아줬습니다. 오빠 정말 대단해. 뭐가? 포기하지 않는 거. 나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나 걷고 싶어. 내 힘으로. 응, 알아. 너랑 손잡고 걷고 싶어. 결혼식장에서 버질로들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일어설게. 한편 박미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난 후 그들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박미숙은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강철수는 중고차 영업사원으로 일했죠. 명품 가방은 모두 팔았고 다이아몬드 시계도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지고 생존을 위한 하루하루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박미숙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저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박미숙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죠. 아, 서아 씨. 박미숙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이 면회 가세요? 네. 오늘 제가 해온 반찬 좀 갖다 주려고요. 그러세요. 오빠 많이 좋아할 거예요. 박미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 씨, 고마워요. 네. 우리 아들 곁에 있어줘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대신해줘서. 박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요. 그때 그렇게 한 거.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 않아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어요. 박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명품은 가방이나 시계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걸. 저는 박미숙을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박미숙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요. 6개월 후 도윤은 드디어 보행기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퇴원하는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박미숙과 강철수. 모두가 도윤을 축하했죠. 잘했다, 강도윤. 할아버지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회장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할 생각이냐?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도윤이 저를 바라봤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호, 그래. 네. 그리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 장애인을 위한 건축 설계요. 베리어 프리 설계라고 휠체어 타는 사람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군. 사무실 차리는 비용은 내가 대주지.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벌어서 차리고 싶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래, 좋아. 자립심이 강한 사위감이로군. 사위감이라뇨? 결혼 허락해주지.
우리 서아 부탁한다. 도윤이 깊게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석 달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야외 정원이었죠. 100명 남짓한 하객들이 모였어요. 가족, 친구, 그리고 도윤이 구해줬던 공사장 동료들까지.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긴장되니? 네, 아빠. 괜찮아. 좋은 남자 만났어. 아빠가 보증한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저는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양옆에 핀 꽃들이 향기를 풍겼고 하객들이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단 앞에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도윤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목발도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꼿꼿이 서 있었죠. 저는 도윤 옆에 섰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주례 선생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두 사람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계층의 차이, 가족의 반대, 심지어 생사를 넘나드는 사고까지.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지켰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도윤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신랑 강도윤 씨,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윤서아 씨, 이 남자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그럼 이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고 제 손도 떨렸어요. 이제 키스해도 좋습니다. 도윤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피로연이 끝나고 도윤과 저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아야. 응? 나 너무 행복해. 나도.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약속해. 뭐? 평생 이렇게 살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당연하지. 저는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빠, 우리 아이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이름부터 지어야겠지? 남자애면? 준서. 여자애면? 서준. 왜 똑같아? 서로 바꾼 거잖아. 우리는 깔깔 웃었습니다. 저 멀리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박미숙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오빠, 저기 봐. 응? 할아버지랑 엄마.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어. 요즘은 봉사활동도 다니신대. 정말? 응. 갑질 피해자들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 하신대.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을 속죄하고 싶으시대. 저는 뭉클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봐. 응. 진심으로 뉘우치면. 도윤이 저를 안았습니다. 서아야, 고마워. 뭐가? 날 믿어줘서, 날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잖아. 사랑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저녁 바람에 흔들렸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명품은 명품 가방도 다이아몬드 시계도 아니었어요. 권력도 돈도 아니었죠. 진짜 명품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도윤은 베리어프리 건축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원룸 사무실이었지만 점점 성장해서 직원 10명을 둔 중소기업이 됐죠.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로 유명해졌고 각종 상도 받았습니다. 저는 갑질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고 심리 상담도 해줬어요. 박미숙도 함께 일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원봉사자였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저희 아이들을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쌍둥이 남매 준서와 서준이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과자 드세요. 준서가 과자를 건넸습니다. 오,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도요. 서준이가 박미숙에게 과자를 건넸어요. 박미숙이 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 우리 서준이 착하기도 하지.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서아야, 우리 잘 살고 있지? 응, 정말 잘 살고 있어.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햇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처럼요.